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재로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우리 남매에게 최선을 다하셨죠.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며 3교대 생활을 하셨고, 부업도 하시면서 우리 남매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늘 고생하시고 또 애쓰셨어요.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대학교 4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다가 졸업 후에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긴 해도 너무 돈도 나면서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가끔씩은 비싼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해. 그러지 않으면 삶이 돈에 매몰된단다. 엄마가 늘 해주신 말씀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바쁠 때는 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도 자판기 커피를 즐겨 마시곤 했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이 달라진 건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남편은 저희 사무실로 출장을 온 파견직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막내 사원이었기 때문에 온갖 잡일을 다 맡아서 했고, 남편과 관련된 일들도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야 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대화할 일이 많아졌고, 늦은 밤에 같이 야근을 하는 일도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남편은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내 사원이었던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조심스러웠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레 겁을 먹곤 했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저의 사정을 늘 잘 헤아려 줬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들 결혼을 생각하는 건가 하고 느끼기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사귀자는 얘기를 도통 하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날, 제가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했어요. 저기요, 저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아, 네? 저도 그쪽 좋아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사귀자고 얘기 안 하세요? 당돌한 제 고백 아닌 고백에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하더군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남편은 대답했어요. 좋아해요. 무척 많이요. 그런데 제가 집안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아서요. 연애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많이 모자라요. 남편의 집안 사정은 저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아니, 어찌 보면 저희 집보다 더 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저나 남동생이 직장에 다니면서 엄마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능한 시아버지와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려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고만 치는 시동생이 남편의 가족이었죠. 시동생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그때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어요. 호적상으로는 남편의 막내 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아이의 엄마였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이후 늘 수시로 여자가 바뀌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시동생이 또 애를 낳아서 본인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연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기도 했고, 또 여태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얘기를 모두 듣고 나자 과연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긴 했구나 싶긴 했어요. 저 역시 오래 고민을 했죠. 특히 시동생과 시아버지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나자 우리의 연애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연애는 결혼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죠. 우리는 혼수며 예단이며
어레어식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올린 후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끝끝내 이 결혼을 반대했죠. 특히 남동생의 반대가 거셌어요. 누나, 꼭 그런 집안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겠어? 연애만 한데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판에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 아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참 편하네. 어디가 어떻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을 때 느낌이 좋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누나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나 우리 집 형편에 솔직히 연애고 결혼이고 꿈도 안 꿨었어. 그래서 사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너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기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어찌됐든 혼자서 모으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살면서 모으는 게 절약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제 주장이었어요. 결혼 후엔 우리 부부가 시댁을 이래저래 도와줄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그걸 항상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했고요. 저는 남편이나 시댁에게 당당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나 시동생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로 노인정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셨고, 시동생은 여자가 생기면 그 집에 얹혀 살다가 헤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에 제 배는 불러오기 시작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안한 듯 했어요. 이 아이 낳는 게 맞는 걸까? 아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정 형편과 아이의 행복은 아주 조금은 상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난 우리 엄마 밑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했지만 엄마에게 늘 감사했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는걸? 너는 그랬겠지만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크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학창 시절부터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은걸. 그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아이가 태어나자 시동생의 아이는 뭣도 모르고 동생이 생겼다며 좋아했죠. 그때는 둘 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면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날이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혹은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독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시아버지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다단계에 빠져 허접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한 짐 지고 집으로 오셨더군요. 자,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된다. 이 물건들만 나가서 잘 팔아보면 우리 금방 부자가 될 게야.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마을에 멋진 분들이 오셔서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떼서 파는 법을 알려주셨다. 아이, 그거 뭐더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던데? 아,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뭐예요? 아버지, 그거 다단계예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아, 다단계라니.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판매법이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대뜸 다단계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다단계예요, 아버님. 그리고 이 물건들은 돈은 어디서 나서 사오셨어요? 아, 다 돈이 나올 만한 구석이 있지. 없는 집안에 돈이 나올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돈도 안 벌면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월세 사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사오신 거였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못 살겠다고 한참을 우시기만 하고
시동생은 그저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대처할 생각은 안 하고 있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인터넷을 뒤져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 당장 환불을 받아오자고 시아버지를 앞장세웠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역정을 내셨지만 저와 남편이 으름장을 놓자 어쩔 수 없이 다단계 사무실을 알려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멋 모르는 노인네들을 속여서 장사를 해먹는 다단계 사무실 맞죠?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용한. 맞네요. 저희 아버지 속여서 판매한 물건들 모조리 어서 환불해 주세요. 아유, 환불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기요, 포장도 하나도 안 뜯었고 청약 철회 기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어서 환불해 주세요. 저희 정책상 환불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원하신다면 다른 물건과 교환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경찰 모든 곳에 이미 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서 환불해 주세요. 그곳에서는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버텼지만 저 역시 법대로 해보자며 그곳에서 꽤 오래 버텼고 며칠에 걸쳐 간신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또 우셨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편찮으시게 된 거죠. 엄마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꼼짝도 못하겠다며 어느 순간부턴가 다니던 공장까지 그만두시고 집에 들어 누우셨어요. 당연히 저의 친정 방문이 잦아졌고 시댁에서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죠. 아이, 사돈께서는 아직도 두통이 있으셔? 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냐. 이래저래 걱정이 크겠네. 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시니 큰 문제일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큰 문제면 수술도 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아이, 그러면 수술비며 입원비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아이, 너나 큰애 월급으로 감당되겠니? 지금 저희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본인들이 편찮으신데 저랑 남편이 병원비 걱정부터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셨네요. 빨리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큰애야. 우리가 그만 이비방정이라.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편을 들어주어서 겨우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선 제 편을 들었던 남편도 내심 속으로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시돋친 말을 내뱉던 남편을 제가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것뿐이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지속적인 치료로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병원 방문조차 힘드실 정도라 계속 집에 계셔야 했죠. 하루는 엄마가 따뜻하게 몸을 좀 지지면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지럽지는 않으신지 춥지는 않으신지 계속 신경을 쓰는 제 옆에서 엄마가 무심결에 중얼거리시더군요. 얘, 저기 문신한 사람 좀 봐. 너무 멋있지 않니? 갑자기? 문신이 하고 싶으세요, 엄마? 엄마도 하시면 되지. 그러게. 죽기 전에 저런 문신 한번 새겨보고 싶구나. 뭘 죽기 전에란 말을 괜히 하시고 그래. 언제든 하면 그만이지. 지금이라도 당장 하러 갈까? 응? 내가 좀 알아봐 드려요? 아, 아니다. 그냥 해본 소리야.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아주 나중에서였어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살벌했던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완화되기도 했어요.
아이의 재롱에 시부모님은 기뻐하셨고 남편도 저도 아이 때문에라도 웃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시기를 지나 어린이가 되면서 기쁜 만큼 걱정도 함께 자라났어요. 주변 친구들은 일찌감치부터 사교육을 시작해 영어 유치원이니 조기 유학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야 뭘 모를 때지만 아이가 혼자 뒤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때부터 남편과의 자잘한 다툼이 다시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문제였던 시동생은 40살이 되어서는 뒤늦게 결혼을 하겠다며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본인보다 12살이나 많은 연상이었는데 수도권 외곽에서 애견 카페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을 꽤나 잘 벌었고 재산도 제법 많은 것 같았어요. 자신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더군요. 아이에 대한 것도 감쪽같이 숨기고요. 시동생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라는 존재는 시댁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로 돌변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많은 동서를 찾고 무슨 일만 생기면 돈 많은 동서만 감싸고 동서만 며느리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심지어는 저에게 핀잔까지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애가 경의가 없니? 너 그동안 얼마 안 되는 돈 좀 썼다고 매번 나랑 시아비를 무시했었지? 둘째 좀 봐라. 얼마나 겸손해. 수시로 우리 안부 묻고 선물 사오고 그러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질 않는데 넌 우리만 보면 그저 눈살 찌푸리기 바빴지? 제가요? 제가 언제 얼굴이 찡그렸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됐다 됐어. 지금도 얼굴을 또 찌푸리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사는데 제가 매일 안부를 따로 물을 일이 있겠어요? 이제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 수 있겠니? 저는 이렇다 할 변명은커녕 그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없는 사정에서 제가 고작 몇 푼 더 쓴다고 해서 굳이 제가 잘난 척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심지어 어머니도 편찮으신 와중이라 저는 정말 맹세컨대 시댁에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잘난 척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남편조차 시댁이랑 똑같아졌다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시댁보다 더해졌죠. 입만 열었다 하면 재수 씨는 동생한테 뭔가 해줬다는데 하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서방님 아니었어? 맞아. 이 녀석 요즘 툭 하면 전화해서 자기 자랑질이야. 자랑? 무슨 자랑? 뭐 맨날 비슷한 레포토리지. 재수 씨랑 골프 다녀왔다. 재수 씨랑 쇼핑 다녀왔는데 명품 사줬다. 뭐 그런 내용들이지.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아이, 뭐 할 말이 있어야 해? 누구는 마누라 잘 만나서 놀러 다닌다면서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있는데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어 장모님 병원비나 보태야 한다니.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네. 지금 그걸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 병원비 보태기 싫다는 거야?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시동생에 대한 질투가 나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남편의 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가방을 거칠게 집어던지며 한숨을 쉬더군요. 왜 가방을 집어던지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보, 우리도 차 바꿀까? 왜? 설마 차 사고 났어? 아니. 동생 녀석이 오늘 자동차 계약한 거 왔다고 해서 잠깐 타봤는데 끝내주더라고. 끝내주는 외제차라도 뽑았나 보네.
그것도 동서가 해준 거야? 정신 차려. 나는 그런 차 해줄 경제력도 없고. 아니, 있다고 한들 우리 차 멀쩡하게 잘 굴러다니는 한 바꿀 생각 없어. 우리 차 아직 10년도 안 탔어. 아니, 차가 고장나기 전에 바꿔야지. 고장나고 나서 사고라도 나면 늦지. 여보, 정신 차려. 우리 형편에 차를 바꾼데도 외제차는 턱도 없어. 보험금이며 세금이며 얼마인 줄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야? 내가 차 좀 바꾸자고 했다고 정신 차리란 얘기까지 들어야 해? 아이씨. 그럼 무슨 말이 듣고 싶었는데 차 바꾸자고 하면 내가 넙죽 알았다고 할 줄 알았어? 당장 우리 애 학원비도 없어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와중에 뭐? 차를 바꿔? 대체 언제 철들래? 너 말 조심해. 멀쩡한 차를 바꾸자고 그것도 외제차를 사고 싶다고 하니 저도 도저히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 때려치우고 일단 결혼 생활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오려는 걸 몇 번이고 참아야 했죠. 그런 와중에 엄마의 고질병이었던 두통의 원인이 뇌종양으로 밝혀졌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엄마는 뇌종양과 수술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덜컥 겁이 나셨는지 처음에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뇌 자체에서 발생한 종양이라 다른 신체 기관으로 전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수술만 하면 기대 수명만큼 충분히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머리가 이렇게나 아픈데 엄마는 너무 무섭다 얘. 뇌조직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압박하면서 커지고 있는 거라서 두통이 심한 거예요.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 엄마 오래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왜 약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다른 증상 더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수술하면 금방 나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수술이라니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째.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않니?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해야 하는 게 의사 선생님의 의무라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되신 거예요? 아이고, 너도 나이 들어봐라. 예. 그리고 이 두통이 보통이 아니야. 정말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겁쟁이가 되어버린 엄마를 설득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를 붙들고 한참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다가 문득 피로를 느낀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노라 이야기를 하곤 병실 밖을 나갔다가 복도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자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보이더군요. 여보, 나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어디야? 내가 여기 왜 누워 있어? 엄마는? 당신 화장실 간다고 하다가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여기는 병원이고 장모님은 잠드셨어. 당신 요새 계속 피곤하다고 하지 않았어? 너무 과로했나 봐.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정밀 검사해보자. 하지만 다음날 의사 선생님의 진찰 후 정밀 검사를 받게 된 저는 CT에 MRI까지 찍고 나서야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도 아프신데 저까지 암이라뇨. 갑상선 암이 아무리 착한 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암이었고 수술도 해야 했고 투병 생활도 해야 했으니까요. 남동생과 올케는 타 지역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엄마를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하필 전염병으로 시국이라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미리 등록해 놓은 딱 한 명 외에는 허용해 주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오가는 것도 무리였어요. 너무 걱정 마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이? 정말로?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내 간병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만 신경 써주라. 응? 아이, 걱정하지 말래도 나 못 믿어? 남편은 웬일로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며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남편과 싸워댔지만 결국 이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박서방이 잘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한테 괜히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아이,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니? 박서방 원래 배려 깊은 사람이잖니. 아이, 나 머리 아프다고 운전도 살살 하고 병원 도착해서는 침대에 이부자리까지 잘 봐주고 갔어. 그치. 원래는 배려 깊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요새 좀 자주 티격태격 했었거든요. 그냥 네가 미안하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 그래야 집안이 평화롭지. 엄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요. 집이 평화로우려면 두 사람 다 적당히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요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보면 또 옛날 사람이란 말이야, 참. 알았어요. 쉬세요. 엄마와는 수시로 연락을 했지만 엄마는 점점 휴대전화를 보거나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수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연락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목에는 목이 흉한 흉터가 남았지만 목에 달고 있던 암덩어리를 떼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단 수술이 끝나고 정신을 차리자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어요. 남편과 남동생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간신히 알렸을 뿐이었죠. 퇴원을 하면 바로 엄마의 병원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얼굴은 뵙지 못해도 비대면으로라도 엄마를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요. 그렇게 퇴원하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죠. 수술하신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그 사이에 예후가 나빠졌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무척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 엄마가 수술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유,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매형이 분명 수술 날짜까지 잡고 연차까지 당겼어서 병간호 했는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몰라. 그렇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안 했대잖아. 저와 동생은 황급히 병원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계신 병원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왜 수술을 안 했냐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고요. 그런데 간호사분의 대답은 정말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남편분이 바로 전날에 수술을 취소했다고요. 엄마는 수술도 받지 못하신 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급히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남편과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부조금이 좀 들어오려나? 친척이 얼마 없어서 기대할 정도는 아닐 거야.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엄마 수술을 취소했어?
어허, 처남, 진정하고 이것 좀 놔. 수술은, 아휴, 어차피 병세가 깊으신 것 같아서, 장모님이 무척 고통스러워하셨어.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수술을 취소했다고? 진담이야, 정말로? 아, 진정하세요, 영수.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그 수술비가 한두 푼이에요? 뭐라고요? 둘 다 정말로 미쳤구나. 미쳤어. 우리 엄마 수술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를 부여잡으며 악을 썼고, 남동생은 참지 못하고 시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쳤어요. 우당탕하고 시동생이 쓰러지는 소리에 주변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수근거리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다들 무슨 구경 났어요? 당장 모두 꺼져요. 당신도 어서 사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계속해서 악을 썼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은 욕설을 짓거리더니 남편의 부축을 받아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둘은 남은 장례 기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요. 10년간 같이 살아온 정이 무색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남동생은 아니라고, 자기가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둘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만 흘려대자 보다 못한 올케가 두 분 다 잘못한 거 없으니 그만하라고 저희를 말리다 결국 우리는 셋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입관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겠느냐고 해서 저와 남동생은 그러겠다고 염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죠. 마지막으로 엄마와 같이 목욕탕에 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엄마의 등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커다란 문신이 있지 않겠어요? 누나, 엄마한테 원래 저런 문신이 있었어? 아니, 나도 처음 보는 거야. 그런데 저 문신 뭔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저와 남동생은 장례 지도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엄마의 등에 있던 문신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살펴보니 그 문신은 엄마의 유언장이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주었던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집을 사두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두 채나요. 그 집은 내년이면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엄마는 나와 동생이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똑같은 평수로 집을 사두신 것 같았어요. 당신께서 아프다 보니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유언을 몸에 새겨 넣은 거였어요. 저는 예전에 목욕탕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보고 엄마가 멋있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동생 역시 제게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그치질 못하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왔죠. 이게 뭐야? 갑자기 웬 이혼 서류야? 갑자기? 새삼스럽게. 난 한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번 일로 마음을 확고하게 굳힌 것뿐이야. 우리 엄마를 저 세상 가게 한 사람과 내가 계속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재산 분할은 절대 못 해줘. 할 말이 고작 그거야? 재산 분할. 분할할 만큼 모은 재산이 있기나 해? 하긴 그나마 내가 있어서 모인 푼돈이 있긴 하겠네. 내가 없었으면 당신 월급으로 그만큼 모으기나 할 수 있었겠어?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말 조심해. 내가 이제 와서 말 조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곧 남이 될 텐데. 내 동생이 당신 동생 고소할 거라고 벼르고 있어. 고소? 지금 그걸로 나 협박하는 거야?
고소해. 실컷 해보라고 해. 맞고소 당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통화는 끝이 났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고 우리는 같이 코웃음을 쳤죠. 남편과 시동생은 이 기회로 저에게 뭐라도 뜯어낼 요량이었던 모양이지만 이제 남동생과 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겨 있었죠. 바로 돈이었어요. 애초에 남편이나 시동생이 고소를 할 만큼 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기에 저와 남동생은 고소하겠다는 얘기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때 수술만 받게 했다면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무례한 발언을 한 시동생 또한 저와 남동생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착착 복수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우선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둘은 아직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해서 둘의 결혼을 막고 싶었거든요. 동서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시동생과의 만남을 끝내라고 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동서는 시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동서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남남이지만 미희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뵙자고 했어요. 아, 그이한테 들으니 아주버님과 아주 안 좋게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저와 그 일을 이간질할 생각이시면 그만두세요. 아니요. 저는 이간질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저 단순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뵙자고 했어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우선 편의상 서방님이라고 할게요. 서방님이 미희 씨한테는 자기가 사업하고 있다고 했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나이 되도록 차도 없고 시댁에 계속 붙어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이가 효심이 워낙 지극해서. 그렇게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아직도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게 내버려 두나요? 서방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대충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이는 그런 건 제가 알 필요 없다고. 말할 내용이 없는 거겠죠. 서방님은 40평생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미희 씨와의 데이트 비용은 아마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썼을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미희 씨가 다 갚으셔야 할 돈이죠. 제 남편과 좋지 않게 헤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디나 남편에게 유착 사유가 있었어요. 제가 말한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니 확인해 볼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걸 빼먹었네요. 시아버지가 늦게 보았다는 아들, 그 아들 서방님 아들이에요. 미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마 시동생을 만나면서 미심쩍었던 부분이 하나둘씩 차례차례 떠올랐던 거겠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휴대전화가 불이 나도록 울렸고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욕설이 날아왔지만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바로 새 기계를 샀고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저는 최고급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오랜 상담 끝에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타내고 면접 교섭권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 목표였어요. 한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으니 평생토록 그 돈에만 얽매여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은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했고 수시로 법정에 출두하느라 회사에서는 잘린 위기에 처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때로는 딱 잡아떼고 때로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저는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 사정을 제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바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날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정말 이럴 거야? 넌 10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정도 없어?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우리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냈어. 아이,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때 나는 장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건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어. 그래, 그건 정말 내 실수였다고 치자. 하지만 친권도 양육권도 다 가져가 버리고 면접교섭권도 없애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나는 평생 내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 해? 당신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이야. 어차피 당신 애 키울 돈도 없잖아. 아이, 뭐라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 위자료 소송하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목들 하나도 안 들었어? 당신은 나한테 사람으로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말했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죗값을 치르는 거야. 당신 같은 아빠 만나봤자 애한테 악영향만 미칠 거란 걸 왜 몰라? 아,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나올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난 회사도 잘리게 생겼어. 너 같은 여자를 만났던 걸 후회한다.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쁘다. 그 모든 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야. 당신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거 끊을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참 많이 울어야 했어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분하고 화가 나서였어요. 전 남편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결혼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늘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동생의 격려와 위로가 큰 도움이 되어서 저는 예전만큼 울지 않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소송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당연히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쯤 되니 빨리 소송이 끝나고 제 2막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돈에 얽매여 눈앞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고 저의 부족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